인간이 세상을 읽는 방식에 대하여 두 가지 감사. 우리는 감사라는 말을 매일 사용한다. 아침 인사로, 끝 인사로, 문자로, 표정으로. 누군가에게 밥을 얻으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도움을 받으면 고개를 숙인다. 이런 감사는 사회의 윤활유다.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서로 함께 살아가는 세계를 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는 감사의 말 너머에 전혀 다른 종류의 감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자각하고 있을까?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 심지어 실패, 배신, 상실, 고통을 바라보며 그것들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요소라고 말한다.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는 단순한 예의나 관습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근본적인 방식, 삶을 해석하는 철학이다. 같은 단어 감사이지만 이 두 감사는 인간의 내면과 행동, 관계와 미래를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 이 에세이는 그 차이에 관한 것이다. 습관적인 감사에서 시작하여 진정한 감사의 깊이에 이르기까지 감사가 인간의 삶과 성장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탐구하는 여정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개인의 감사가 어떻게 주변을 바꾸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며 우리가 함께 사는 세계를 다시 만드는지에 관한 성찰이다. 제1부 감사의 층위. 감사라는 표현이 처음 배운 문화적 신호라는 사실을 생각해보자. 어린아이는 무언가를 받으면 주의 깊은 어른으로부터 감사 인사해야지라는 투명한 지시를 받는다. 이것이 사회적 생존의 기초다. 감사하지 않는 아이는 이기적이라고 낙인 찍히고 예의 없다고 지탄받고 관계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다. 그러므로 감사는 처음부터 강제된 것이다. 이 강제는 악의적이지 않다. 오히려 아이가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 도구를 습득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렇게 배운 감사는 몸에 밴다. 습관이 된다. 사람들은 카네이션을 받으면 눈물을 흘리고 선물을 받으면 고마움의 말을 중얼거리고 조직에서 상사의 도움을 받으면 경건한 표정으로 감사를 표현한다. 이 감사들은 대부분 진정하지 않다. 아니, 진정하지 않다는 표현이 부정확하다. 그것들은 다층적이다. 그 안에는 진정한 고마움도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 역할 수행도 있고 관계 유지의 전략도 있으며 때로는 습관적 반사작용도 있다. 우리가 중요한 자리에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우리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우리는 그것이 일방적 취득이 아닌 관계적 교환임을 표현한다. 우리는 다음 기회에도 상대방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기를 바란다. 그 모든 것들이 동시에 작동하는 가운데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온다. 이런 표면의 감사를 폄하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인간 사회의 기초 양식이다. 만약 모두가 이 기본적인 감사 표현을 거부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거래로 변하고 상호작용은 이해타산으로 흐르며 공동체는 무너질 것이다. 감사라는 사회적 신호는 우리가 서로를 대상이 아닌 대상적 존재로 대한다는 선언이다. 그것은 상대방의 노력을 기억하고 그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인정하는 최소한의 예의다. 하지만 이런 표면의 감사에만 머무르는 인생을 상상해보자. 사람은 계속해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한다.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을 사고 스승의 날에는 선물을 준비하고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인사를 한다. 이 모든 것이 자동화된다. 감사의 언어는 반복되지만 그 언어 뒤에 있는 실제 감정은 흐릿해진다. 심지어 감정 자체가 필요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감사의 말과 행동만으로도 사회적 기능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그는 경험하지 않는 삶을 산다. 모든 일이 정해진 대로 흐르고
감정은 표준화되며 생각은 습관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감사가 관습이 되는 순간 그것이 가진 변혁적 힘은 사라진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의 틀 속에 갇혀서 더 이상 인간을 흔들지 못한다. 그러나 어떤 순간들이 있다. 인간이 깊은 밤 혼자 있을 때, 혹은 큰 실패 이후 무릎을 꿇을 때, 혹은 예상하지 못한 도움이 손을 뻗어올 때, 이런 순간들에서 감사는 다르게 느껴진다. 관습의 층을 뚫고 무언가 더 진정한 것이 올라온다. 한 직장인이 직업을 잃었다고 하자. 처음에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낀다. 자신은 충분히 일했고 충분히 능력 있었다. 회사의 부당한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 분노와 억울함이 마음을 채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한다. 새로운 기회들이 생긴다. 전에는 시도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본다. 관계도 달라진다. 직업을 잃었을 때 옆에 남아준 사람들의 존재가 새롭게 느껴진다. 이 사람이 느끼는 감사는 이제 다르다. 여전히 그 실직이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에 가져온 변화를 생각할 때 단순한 부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감사와 아쉬움이 동시에 있다. 손실과 얻음이 함께 있다. 이것이 중층의 감사다. 이 단계에서 인간은 자각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경험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한 사건이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이 생각했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 자각 속에서 감사는 의미를 얻는다. 그것은 더 이상 주어진 역할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 된다. 중층의 감사는 좀 더 복잡한 감정 상태다. 우리는 여기서 상충하는 감정들을 동시에 가진다. 손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이 가져온 무언가를 인정한다. 실수한 상대를 용서할 수 없으면서도 그 실수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에 고마움을 느낀다. 이 양극성은 불편하지만 바로 이 불편함이 인간을 성장시킨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서 배신을 당한 사람을 생각해 보자. 처음에는 순수한 분노와 상실감이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거리가 생기면서 인간은 다른 것을 본다. 자신이 상대방을 완전히 신뢰했던 이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순진함, 세상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시도, 이 모든 것들이 배신 경험과 함께 쌓인다. 중층의 감사는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 나는 여전히 그 배신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것은 나에게 진정한 상처를 주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나는 인간관계에 대해 더 많이 배웠다. 나는 더 신중해졌고 동시에 더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단계의 감사는 성숙의 신호다. 인간이 세상을 흑백으로만 보는 것을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다. 복잡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경험을 능동적으로 의미화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하지만 이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계속해서 깊어지는 곳이 있다. 그곳에서 감사는 더 이상 특정 사건이나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 자체에 대한 긍정이 된다. 이 깊이의 감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그들은 인생에서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만 감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들은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 심지어 극심한 고통까지에서도 감사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성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인간은 안락함 속에서만 성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다. 도전, 실패, 고통, 혼란 이런 것들이 인간을 성장시키는 주요 재료다. 우리가 평탄한 길만 걸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깊이를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회복력이, 우리의 창의성이,
우리의 동정심이 모든 것들은 어려움 속에서 발달한다. 깊이의 감사는 이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태도다. 그들은 모든 일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 말은 천박한 긍정주의일 수 있다.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렇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무언가를 배웠다. 그 배움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나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 태도는 과거를 부정하지 않는다. 상처는 상처로 남는다. 실수는 실수다. 불의는 불이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불의는 불의이지만 거기서 무언가를 배웠다. 상처는 상처이지만 그것이 나를 더 깊게 만들었다. 실수는 실수이지만 그로 인해 나는 더 현명해졌다. 깊이의 감사에 도달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표현에는 특별한 특징이 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재료로 본다. 친절한 말은 재료다. 한마디의 비난도 재료다. 성공도 재료고 실패도 재료다. 사랑도 재료고 배신도 재료다. 행운도 재료고 불운도 재료다. 모든 것이 자신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인간의 마음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적대감이 줄어든다. 왜냐하면 적도 자신을 만드는 데 역할을 했으니까. 피해의식이 약해진다. 왜냐하면 그 피해 속에서도 성장했으니까. 후회가 변질된다. 후회는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현재를 제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과거도 현재의 나를 만드는 데 필요했으니까. 제2부 사건을 성장으로 변환하는 인지의 방식. 세상에는 확실히 나쁜 일들이 있다. 이 문장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을 성장의 기회로 본다는 사고가 현실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사기를 당했을 때 그를 향해 이 경험은 좋은 공부가 됐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성장 지향적 해석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현재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미래의 의미를 창조한다. 사기를 당한 사람을 다시 생각해보자. 처음 며칠 동안 그의 감정은 순수한 분노와 배신감이다. 자신을 속인 상대방에 대한 혐오, 자신이 속은 것에 대한 자책, 이런 감정들은 결코 거짓이 아니다. 그것들은 실제의 상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층의 의미가 생길 수 있다. 첫째,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사기를 당하기 전까지 사람은 사기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의 심리를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을 경험하면 인간의 여러 면을 보게 된다. 사기는 왜 가능한가?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절망하거나 탐욕에 빠지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신뢰도 구별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둘째, 자신의 취약성을 알게 된다. 자신이 속을 수 있다는 사실, 자신도 판단 착오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은 겸손함을 낳는다. 그리고 이 겸손함은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더 잘 이해하게 해준다. 셋째, 자신의 회복력을 발견한다. 심한 타격을 받았지만 살아갔다. 다시 일어섰다. 이것은 중요한 자각이다. 인간은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면 미래의 어려움도 덜 두렵게 느껴진다. 한 명의 조롱을 당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수치심과 분노가 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는 고통.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인간은 여러 것을 배울 수 있다. 타인의 말이 절대 진실이 아니라는 것. 비판도 한 개인의 주관적 해석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그 비판 속에 유효한 정보가 있는지를 구별하는 능력. 실패를 경험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한다. 다시 도전해도 될까? 하지만 실패 경험이 쌓이면서 인간은 깨닫는다. 실패는 끝이 아니다. 전부다. 다음을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 이 정보를 가진 인간은 재도전할 때 이전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 경험이 의미로 재구성되는 과정은 사건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사기는 여전히 사기고, 조롱은 여전히 조롱이고, 실패는 여전히 실패다. 하지만 인간이 그 사건을 읽는 방식이 바뀐다. 그리고 인간이 사건을 읽는 방식이 바뀌면 그 사건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 자체도 달라진다. 성장 지향적 사고의 핵심은 이것이다. 모든 경험은 정보를 담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정보를 추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어떤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하자. 상대방은 신뢰할 수 없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필요할 때 옆에 있지 않았다. 처음에는 이 경험이 단순하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나는 그를 믿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 더 복잡한 의미들이 있다. 왜 상대방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까? 상대방도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자신은 왜 그 사람에게 과도한 기대를 했을까? 자신은 왜 필요를 상대방에게만 의존했을까? 상대방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어떻게 감지했을 수 있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에 대한 이해다. 자신의 욕구 패턴, 자신의 기대 설정 방식, 자신의 의존 구조, 자신이 사람을 판단하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이 그 상처 경험 속에 있다. 경험으로부터 배움을 추출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 인간이 사건을 되짚어보고 그 사건 속에서 자신에 대해 배운다. 상대방에 대해 배운다. 세상의 방식에 대해 배운다. 그리고 그 배움을 미래의 선택에 적용한다. 누군가가 조직에서 실패한 프로젝트를 주도했다고 하자. 처음에는 순수한 실패의 경험이다. 창피함, 책임감, 자신에 대한 의심.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성찰이 일어나면 그 실패는 구체적인 정보가 된다. 프로젝트는 왜 실패했는가? 계획 단계에서 실수가 있었는가? 의사소통이 부족했는가? 타이밍이 나빴는가? 혹은 목표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았는가? 이 질문 각각에 대한 답은 배움이다. 다음 프로젝트를 할 때 이 인간은 이전과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 더 신중하게, 더 효율적으로,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배움이 단지 프로젝트 관리 기술에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패에서 나오는 배움은 더 깊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안다. 겸손함이 생긴다. 다른 사람의 기여를 더 존중한다. 팀워크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 현실적인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의 가치를 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과 실패를 경험했지만 거기서 배움을 추출한 사람. 이 둘의 다음 선택은 전혀 다를 것이다. 전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후자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것이 경험으로부터 배움을 추출한다는 것의 의미다. 사건이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형성하는 자산이 되는 것이다. 인간이 가진 모든 상처는 무언가를 비춘다. 거울처럼. 문제는 우리가 그 거울을 바라볼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주 비판받는다고 하자. 너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너는 항상 옳다고 생각해. 너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처음에는 방어한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비슷한 비판이 여러 출처에서 반복되면
인간은 자신을 들여다봐야 한다. 혹은 그 비판에 어떤 진실이 있을 것이다. 상처를 거울로 삼는다는 것은 이런 식이다. 남이 지적한 우리의 결점을 방어하기보다 거기 정말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를 묻는 것. 우리가 정말로 그럴까? 혹은 특정 상황에서만 그럴까? 혹은 그것이 완전히 틀렸지만 왜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였을까? 이 성찰 과정은 불편하다. 아플 수도 있다. 자존감을 상처 입힐 수 있다. 하지만 이것 없이는 진정한 변화가 없다. 인간은 자신을 직면하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다. 누군가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고 하자. 부모는 종종 비판적이었고 충분한 인정을 주지 않았고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 그로 인해 인간은 완벽주의에 빠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항상 누군가의 인정을 갈구한다. 이 상처를 바라보는 한 가지 방식은 이것이다. 내 부모가 틀렸다. 나의 문제는 그들의 책임이다. 이 해석은 한 가지 이점이 있다. 그것은 자신을 책임에서 해방시킨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자신을 해결할 능력밖에 놓는다. 다른 방식도 있다. 내 부모도 자신들의 방식으로 최선을 했을 것이다. 그들도 어떤 상처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결점을 완전히 용서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한계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 패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두 번째 방식은 상처를 거울로 삼는 것이다. 상처는 여전히 거기 있다. 회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학습의 기회가 된다. 인간은 그 상처를 통해 자신의 패턴을 본다. 그리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 상처를 거울로 삼는 능력은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거에 대한 책임을 현재의 선택으로 옮기기 때문이다. 인간은 나는 그런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은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나는 그 상처에 의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는 바꿀 수 있다. 이것이 성장의 본질이다. 제3부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 인간은 환경 속에 있다. 물리적 환경도 있고, 사회적 환경도 있고, 관계적 환경도 있고, 문화적 환경도 있다. 이 모든 환경은 인간을 조형한다. 마치 도자기를 만드는 물레같이 모든 환경은 인간을 계속해서 만들어간다. 학교에서 자란 아이를 생각해보자. 그 아이는 학교의 부름에 응답했다. 어떤 과목은 재미있었고 어떤 과목은 지루했다. 어떤 선생님을 좋아했고 어떤 선생님은 두려워했다. 같은 반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아이는 사회의 복잡성을 배웠다. 경쟁을 배웠고 협력을 배웠고 거절을 받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이 쌓여서 아이는 성장했다. 그 학교 환경이 없었다면 그 아이는 다른 인간이 되었을 것이다. 직장도 마찬가지다. 어떤 조직은 창의성을 격려하고 어떤 조직은 복종을 강요한다. 어떤 상사는 직원의 성장을 돕고 어떤 상사는 단순히 업무만 지시한다. 어떤 팀은 협력적이고 어떤 팀은 경쟁적이다. 인간은 이 모든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형성된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인간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을 계속 형성한다. 가족 환경도 그렇다. 어떤 가정은 감정 표현이 자유롭고 어떤 가정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규범이다. 어떤 가정에서는 실패가 배움의 기회로 본주어지고 어떤 가정에서는 수치심의 원인이 된다. 어떤 가정에서는 개인의 의견이 존중되고 어떤 가정에서는 순종이 미덕이다. 이 모든 환경이 인간의 성격, 신념, 행동 패턴을 형성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환경과 인간의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환경이 인간을 조영하지만 인간도 환경을 변화시킨다. 한 명의 성실한 직원이 조직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한 명의 긍정적인 가족 구성원이 가정의 분위기를 바꾼다. 한 명의 창의적인 학생이 학급의 역동성을 변화시킨다. 이 상호작용의 이해는 감사의 깊이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환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자신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신을 환경의 희생자로만 본다면 그는 억울함과 분노 속에서 산다.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났을까? 왜 나는 이런 가족을 가졌을까? 왜 나는 이런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까? 이 질문들은 정당한 질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라면 인간은 갇혀 있다. 반면에 인간이 자신을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존재로 본다면 다른 가능성이 열린다. 이 환경이 내게 준 것은 무엇인가? 나는 여기서 무엇을 배웠는가? 나는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성장했는가? 이 환경을 떠나면서 나는 무엇을 가져가는가? 이것이 환경에 대한 감사의 시작이다. 그것은 환경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나쁜 환경도 나쁜 것은 나쁜 것이다. 하지만 그 나쁜 환경도 역설적으로 무언가를 가르쳤다. 그리고 그것을 배웠다면 그것은 낭비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자산이 된다. 인간은 혼자 성장하지 않는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성장한다. 그리고 그 관계는 항상 긍정적이지 않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선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끝없는 지지와 격려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지지받고 격려받는 환경에서는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약간의 저항을 만났을 때 힘을 기른다. 인간은 거절을 당했을 때 탄력성을 배운다. 인간은 자신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더 나아질 방법을 생각한다. 이것을 알면 부모의 거절이나 한계 설정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것이 애정의 결여가 아니라 애정의 표현일 수도 있다. 자녀가 실제 세계에 대비하도록 돕는 방식일 수도 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보통 친구 관계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 관계 속에는 충돌도 있고 오해도 있고 갈등도 있다. 이 갈등들이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따라 우정은 더 깊어지거나 끝난다. 한 번의 갈등 속에서 인간은 무엇을 배우는가? 자신의 관점이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것. 다른 사람도 자신만큼 정당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타협과 이해가 무엇인지. 용서가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 이 배움들은 단순히 친구 관계 관리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인간 자체의 성숙도를 높인다. 직장의 동료나 상사 관계도 그렇다. 때로는 상사의 요구가 부당해 보일 수 있다. 때로는 동료의 태도가 모욕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관계 속에서도 성장이 일어난다. 인간은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도 일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인간은 자신의 감정과 관계없이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인간은 갈등을 피하기보다 현명하게 다루는 방법을 배운다. 관계 속에서의 모든 상호작용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인간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면 모든 관계를 다르게 볼 수 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이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성장했는가? 이 관계가 없었다면 나는 어떤 부분에서 더 미숙했을 것인가?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관계에 대한 감사가 생긴다. 그것은 모든 관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
해로운 관계는 해롭다. 나쁜 관계는 끝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관계도 우리 삶의 일부로 인정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그때 관계는 단순한 나의 외부가 아니라 나를 만드는 과정이 된다. 모든 실수는 피드백이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진리다. 인간이 실수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정보를 얻지 못한다. 정보 없이는 개선이 없다. 한 학생이 시험에서 실패했다고 하자. 즉각적인 반응은 보통 부정적이다. 자신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걸까? 하지만 이 실패 속에는 구체적인 정보가 있다. 어떤 부분에서 점수를 잃었을까? 그것은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시간 관리를 못했기 때문일까? 혹은 특정 유형의 문제를 푸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일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바로 정보다. 학생이 이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다면 다음 시험 준비는 달라질 수 있다. 이번에는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할지 알게 된다. 어떤 공부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안다.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더 깊은 수준에서 실수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준다. 모든 인간은 실수한다.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다. 실수 경험이 많을수록 인간은 더 현실적이 된다.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에 대해, 세상에 대해 더 현실적인 기대를 가진다. 어떤 인간관계에서 인간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하자. 처음에는 방어할 수도 있다. 자신의 의도가 나쁘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상대방이 과도하게 반응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인간이 그 상황을 진정으로 성찰한다면 무엇을 배울까? 첫째, 의도와 결과는 다르다는 것. 자신이 좋은 의도를 가졌어도 그것의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배우면 인간은 더 신중해진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생각한다. 둘째, 자신의 관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상대방도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정당하다는 것. 이것을 배우면 인간은 더 공감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자신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 아무리 신경 써도,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져도 때로는 실수한다는 것. 이것을 배우면 인간은 다른 사람의 실수도 더 관대해진다. 이렇게 실수로부터 배운 인간과 배우지 못한 인간은 지금 당장은 많이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가 벌어진다. 배운 인간은 계속 개선된다. 배우지 못한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배운 인간은 더 현명해진다. 배우지 못한 인간은 같은 갈등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제4부 감정적 집착의 구조와 해제. 인간이 받은 상처는 왜 오래 지속될까? 왜 어떤 일은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가슴에 자리 잡고 있을까? 왜 우리는 과거의 한마디 말, 한 번의 거절, 한순간의 배신에 갇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인간의 심리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감정적 집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다. 상처는 우리의 자아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조롱을 받은 경험은 단순히 나쁜 경험이 아니다. 그것은 나는 조롱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남긴다.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한 경험은 그 사람이 나를 거절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나는 거절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상처가 깊을수록 우리의 자아상이 흔들린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상처를 들여다봄으로써 정말 나는 그런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한다.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는 반추라고 한다. 계속해서 같은 부정적 생각을 반복하는 것.
한 번의 상처가 반복되는 사고 패턴 속에서 계속 증폭된다. 인간은 마음속에서 그 상황을 여러 번 재현한다. 만약 내가 다르게 했다면? 만약 상대방이 다르게 했다면? 이것이 정말로 내 잘못일까? 이 모든 질문이 계속 반복된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다. 상처는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이 명확하게 종료되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은 계속 그것을 처리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이 일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본다. 우리는 계속 그 상황에 대해 생각한다. 우리가 했을 법한 말들을 떠올린다. 우리가 느꼈을 법한 감정들을 느낀다. 세 번째 이유는 이것이다. 집착은 어떤 형태의 통제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이다. 인간이 상처에 집착할 때 그는 그 상황을 반복해서 생각함으로써 일종의 이해를 얻는다고 느낀다. 심지어 그 상처가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나는 배신당한 사람이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동시에 어떤 안정성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적어도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네 번째 이유는 이것이다. 상처를 내려놓는 것이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상처에 집착할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상대방을 기억하고 있다고 느낀다. 이것은 복수의 형태다. 상대방은 이미 우리 삶에서 떠났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계속 그들을 생각함으로써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낀다. 내가 이 상처를 잊으면 상대방이 이겨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마음 깊이 자리 잡는다. 상처를 내려놓는 것이 약함처럼 느껴진다. 이 모든 이유들이 합쳐져서 상처는 오래 지속된다. 인간은 의도하지 않아도 자신의 상처에 갇혀 있게 된다. 억울함은 감정적 집착의 가장 강력한 형태 중 하나다. 왜냐하면 억울함은 정의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다. 그것은 이건 옳지 않다는 신념이다. 누군가가 억울함을 느낄 때 그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다. 내가 충분히 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는데 나쁜 결과가 나왔다. 내 노력이 모두 무의미했다. 이런 생각들은 매우 설득력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부분적으로 진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말로 그 사람이 충분히 했을 수도 있다. 정말로 결과가 불공평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억울함의 문제는 이것이다. 그것이 미래를 차단한다. 억울함에 갇힌 인간은 앞을 보지 못한다. 그들은 계속 뒤를 돌아본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억울함은 수동성을 낳는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미 일어난 일이다. 그것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피해자다. 이것이 억울함이 삶을 정지시키는 방식이다. 인간이 억울함에 갇혀 있으면 현재에 집중할 수 없다. 현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지 못한다. 현재의 선택지들을 인지하지 못한다. 한 예를 들어보자. 어떤 회사원이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하자. 처음에는 분노하고 억울함을 느낀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그 억울함에 계속 갇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은 계속 과거를 되짚어 본다. 나는 충분히 일했다. 나는 성실했다. 나는 내 업무를 잘했다. 왜 나를 해고했을까?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질문들은 계속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보지 못한다. 새로운 일을 찾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못한다. 왜냐하면 마음이 과거에 붙어 있기 때문이다. 억울함이 갖는 또 다른 문제는
그것이 당사자의 성찰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억울함에 갇힌 인간은 내게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본다. 자신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모든 책임이 상대방 또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억울함을 내려놓는 것은 그것이 옳다고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다. 부당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억울함을 내려놓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살아가야 한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이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바꿀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감정적 매듭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했다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 가장 기본적인 도구는 분리다. 이것은 회피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분리는 과거 사건을 직면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현재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의 나를 완전히 정의하지 않는다. 나는 그 사건보다 더 크다. 다음 도구는 의미 재구성이다. 이것은 과거 사건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단순히 나쁜 일이 일어났다 해서 벗어나 그 일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라는 질문으로 이동하는 것. 나는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나는 그 일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는가? 세 번째 도구는 관점의 확장이다. 이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반드시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자신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상대방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네 번째 도구는 책임의 재배치다. 이것은 특히 중요하다. 많은 경우 우리는 책임을 완전히 외부화하거나 완전히 내부화한다. 모든 것이 상대방의 잘못이다 또는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 하지만 현실은 보통 더 복잡하다. 어떤 상황에는 여러 요인들이 기여한다. 어떤 것은 상대방의 책임이고 어떤 것은 내 책임이고 어떤 것은 상황의 책임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고 하자.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상대방의 잘못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 여러 층이 있을 수 있다. 상대방도 자신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도 상대방의 한계를 미리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혹은 우리가 과도한 기대를 했을 수도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인식하면 상황은 더 복잡해 보인다. 그리고 그 복잡성 속에서 우리는 더 자유로워진다. 다섯 번째 도구는 수용이다. 이것은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다. 상처는 이미 주어졌다. 실수는 이미 되돌릴 수 없다. 시간은 돌아가지 않는다. 이 사실들을 진정으로 수용할 때 역설적으로 인간은 해방된다. 왜냐하면 이미 일어난 일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고 현재와 미래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오브 성장의 동역학. 성장이라는 단어는 자주 사용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보통 성장을 더 나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지혜롭게, 더 강하게, 더 능력 있게, 더 성숙하게. 이 정의는 틀리지 않지만 불완전하다. 성장의 본질은 세상을 더 정확하게 보는 것에 있다. 인간이 성장한다는 것은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진다는 뜻이다. 더 많은 층을 볼 수 있게 된다. 더 복잡한 상황을 다룰 수 있게 된다. 더 많은 관점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어린아이를 보자. 어린아이의 세상은 이진법으로 작동한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친한 사람과 싫은 사람, 흥미로운 것과 지루한 것,
아이의 판단은 빠르고 확실하다.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이것이 아이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유용하다. 아이는 이 단순한 판단 기준으로 세상을 빠르게 내비게이트할 수 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인간은 이 이진법을 벗어난다. 같은 상황도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같은 사람도 좋은 특성과 나쁜 특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같은 결정도 옳은 면과 잘못된 면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이 복잡성을 이해하는 능력이 바로 성숙함이다. 그리고 이 성숙함은 고통을 통해 온다. 왜냐하면 복잡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명확한 답변을 포기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누가 잘못했는가? 라는 질문의 답이 항상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은 고통스럽다. 하지만 이것이 성장이다. 성장의 또 다른 특징은 유연성의 증가다.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믿음과 패턴에 고착된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같은 방식으로 반응한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도 그것을 기존의 틀에 맞추려고 한다. 반면에 성장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수정할 수 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이해를 조정한다. 상황이 달라지면 반응도 달라진다. 이것이 유연성이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 상황에서 더 효과적인 사람이 되게 해준다. 성장의 세 번째 특징은 자신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 증가다.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으로 본다. 반면에 성장한 사람은 자신의 각 행동, 각 말, 각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인식한다. 이것이 책임감을 낳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은 수용 능력의 확장이다.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과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반면에 성장한 사람은 다양성을 이해하고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고 다른 경험을 존중할 수 있다. 성장은 개인의 노력만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다. 한 개인이 어떤 환경에 들어간다고 하자. 예를 들어 새로운 조직. 처음에는 그 개인은 자신의 기존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자신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일한다. 자신이 편한 방식으로 사람을 대한다. 하지만 그 조직이 다르면 일이 일어난다. 자신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한다. 자신의 기대와 현실이 충돌한다. 이 충돌 속에서 개인은 선택을 마주한다. 계속 자신의 방식을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조정할 것인가? 환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환경을 거부할 것인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인을 선택한 인간은 성장한다. 환경을 거부하거나 고집하는 인간은 고착된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성장하는 개인이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개인이 환경을 이해할수록 개인도 환경을 조정하기 시작한다. 개인의 새로운 이해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환경도 변한다. 이것이 성장의 정적 특성이다. 개인이 성장하면 그 개인이 속한 환경도 변한다. 한 사람의 새로운 태도가 팀의 분위기를 바꾼다. 한 개인의 성숙함이 가족관계의 질을 높인다. 한 인간의 깊은 이해가 조직 문화를 변화시킨다. 희생이라는 단어는 종종 미화된다. 그는 자신을 희생했다. 그녀는 많이 희생했다. 이 표현들은 긍정적으로 들린다. 하지만 희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희생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다. 시간을 포기한다. 편안함을 포기한다. 개인의 욕구를 포기한다. 이 포기가 항상 긍정적일까? 반드시 그렇지 않다. 어떤 희생은 고통을 낳고 어떤 희생은 성장을 낳는다. 그 차이는 무엇인가?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은 자발적 희생과 강요된 희생 사이의 차이다.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포기한 사람과 강요당해서 포기한 사람은 다른 경험을 한다. 전자는 자신의 선택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후자는 그 포기를 억울함으로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 희생이 성장으로 변환되는 메커니즘이 있다. 그것은 의도와 결과의 인식이다. 누군가가 어떤 목표를 위해 편안함을 포기했다고 하자. 처음에는 그것이 단순히 포기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결과가 나타나면 인간은 다르게 본다. 내 포기가 무언가를 만들었다. 나의 노력이 중요했다. 내가 한 결정이 차이를 만들었다. 이 인식 자체가 성장이다. 인간은 자신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안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이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안다. 이것은 인간을 능동적으로 만든다. 미래의 선택에 더 신중하게 접근하게 한다. 또 다른 측면이 있다. 희생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안다. 나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정도까지 견딜 수 있다. 나의 의지의 한계는 여기다. 이 인식도 성장이다. 왜냐하면 이제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알면서도 그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육부 개인의 감사가 만드는 파급 효과. 한 개인이 깊은 감사의 태도를 갖추면 그 개인이 속한 모든 관계가 변한다. 이것은 마술이 아니다. 메커니즘이 있다. 첫째, 변화된 개인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느껴진다. 감사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다르게 표현된다. 더 경청한다. 더 존중한다. 더 인정한다. 다른 사람은 이런 변화를 감지한다. 비록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이 나를 다르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둘째, 변화된 개인은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다르게 다룬다. 전에는 방어적이었다면 이제는 이해하려고 한다. 전에는 상대방을 비난했다면 이제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한다. 전에는 너 때문이다라고 말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 셋째, 변화된 개인은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다. 자신이 성장 지향적이면 다른 사람도 성장하도록 영감을 준다. 자신이 실패를 배움으로 본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도록 격려한다. 자신이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모델링한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작동하면 관계의 질 자체가 변한다. 이전에는 거래적이었던 관계가 협력적이 되고 표면적이었던 관계가 깊어지고 경쟁적이었던 관계가 공감적이 된다. 한 예를 생각해 보자. 어떤 가정에서 부모 한 명이 깊은 감사의 태도를 갖추기로 했다고 하자. 그 부모는 자신의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들의 입장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자녀들의 실수를 벌하기보다 배움의 기회로 본다. 자녀들의 노력을 인정한다. 이 태도의 변화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녀들은 아마도 더 안전하다고 느낄 것이다. 실수에도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더 자유롭게 실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자녀들은 더 큰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 것이다. 더 큰 도전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녀들도 더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가정의 분위기 자체가 변한다. 전에는 두려움과 통제가 있었다면 이제는 신뢰와 자유가 있다. 전에는 거리감이 있었다면 이제는 친밀감이 있다. 한 사람의 태도, 변화가 전체 시스템을 변화시킨 것이다. 한 개인의 감사가 관계를 변화시킨다면 많은 개인들의 감사는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 조직을 생각해 보자. 만약 조직의 많은 구성원이 감사의 태도를 갖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째, 갈등이 줄어든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관점만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상대방도 자신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둘째, 협력이 증가한다. 사람들은 서로의 기여를 기꺼이 인정한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그것은 보상을 기대하는 거래가 아니라 진정한 협력이 된다. 셋째, 학습 문화가 형성된다. 실패가 단순한 나쁜 일이 아니라 학습의 기회로 본주어진다. 사람들은 더 자유롭게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 왜냐하면 실패해도 그것을 배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창의성이 증가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기꺼이 제시한다. 다른 사람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판이 공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개선의 기회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런 문화는 놀라운 효과를 만든다. 같은 조직인데도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 생산성이 높다. 이직률이 낮다. 고객 만족도가 높다. 모두 같은 물리적 환경에서 같은 보수로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조직 문화가 사람들의 경험을 완전히 바꾼다. 이것이 집단적 감사의 문화의 힘이다. 한 사람의 감사가 시작되고 그것이 퍼져나가고 어느 시점에 그것이 조직 전체의 규범이 된다. 그때 조직은 변한다. 본질적으로 변한다. 가족, 학교,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다. 감사의 문화가 형성되면 그 공간의 질 자체가 변한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개인이 성장하는 것과 사회가 성숙하는 것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 개인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 개인이 세상을 더 복잡하게, 더 정교하게 이해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같은 논리를 사회에 적용할 수 있다. 사회가 성숙한다는 것은 그 사회가 자신의 현실을 더 직면하고 자신의 복잡성을 더 인정하고 다양한 관점을 더 수용한다는 뜻이다. 이 과정은 개인의 성숙을 통해 시작된다. 왜냐하면 사회는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문화와 규범은 그 사회의 개인들의 사고방식과 태도의 집합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회가 실패는 수치다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이것은 개인들이 공유하는 신념이다. 개인들이 실패를 수치로 본다.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가 실패를 두려워한다. 혁신이 감소한다. 사람들은 안전한 길만 간다. 하지만 만약 많은 개인들이 실패는 배움이다라는 신념을 갖추기 시작한다면 처음에는 작은 그룹에서 시작할 수 있다. 한 조직, 한 학교. 하지만 이 신념이 퍼져나간다면 사회 전체의 문화가 변할 수 있다. 실패가 수치가 아니라 진행 과정이 된다. 사람들이 더 위험을 감수한다. 혁신이 증가한다. 사회 전체가 더 역동적이 된다. 이것이 개인적 성숙이 사회적 성숙으로 확대되는 방식이다. 개인 하나하나의 변화가 모여서 전체 사회의 변화를 만든다.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개인들이 서로를 더 이해하기 시작하면 정치도 변한다. 포용성이 증가한다. 폭력과 위협의 정치가 감소한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증가한다. 개인들이 다양성을 더 존중하기 시작하면 문화도 변한다. 소수 집단에 대한 억압이 줄어든다. 다양한 목소리가 존중받게 된다. 사회 전체가 더 창의적이고 풍부해진다. 개인들이 학습을 성장으로 보기 시작하면 교육도 변한다.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수에서 벗어난다. 학생들의 개별성이 존중받는다. 실패가 부정이 아니라 학습의 일부가 된다. 제7부 감사의 실제적 삶. 감사의 깊이가 이론으로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진정한 감사는 구체적인 행동과 선택으로 나타난다. 감사의 태도를 갖춘 사람의 하루는
어떻게 다를까? 먼저 아침이 다르다. 감사의 태도를 갖춘 사람은 눈을 떴을 때 나는 오늘 또다시 깨어났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이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누군가는 어제를 잃지 못했다. 누군가는 깨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깨어났다. 이 간단한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하루를 다르게 시작하게 한다. 일상의 만남도 다르다. 감사의 태도를 갖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도전적이든 그 사람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다.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을 더 경청한다. 그 사람의 의도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어려운 일에 직면할 때도 다르다. 감사의 태도를 갖춘 사람은 그 어려움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기보다는 이것이 나를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라고 묻는다. 이 질문의 차이가 사람을 고착시키는 것과 움직이게 하는 것의 차이다. 결정을 할 때도 다르다. 감사의 태도를 갖춘 사람은 더 신중하다. 왜냐하면 자신의 각 선택이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자신의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선택한다. 밤도 다르다. 감사의 태도를 갖춘 사람이 밤 침대에 누워 하루를 돌아볼 때 그들은 오늘 무엇을 잃었는가 보다는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를 생각한다. 실패한 것보다 시도한 것을 기억한다. 상처받은 것보다 성장한 것을 생각한다. 이 모든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인생 자체를 바꾼다. 같은 사건들이 일어난다. 하지만 그것을 읽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가 다르다. 같은 24시간이 주어진다. 하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인생의 질이 다르다. 감사의 태도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단순한 자기기만일 수 있다. 감사를 행동으로 옮기는 몇 가지 방식을 생각해 보자. 첫째, 인정과 표현이다. 감사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말한다. 행동으로 보여준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말 뒤에 있는 신념은 복잡하다. 그것은 나는 당신의 노력을 인식한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한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다는 의미다. 둘째, 관대함과 용서다. 감사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에 관대하다. 왜냐하면 자신도 실수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자신도 누군가의 용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다. 셋째, 학습과 개선이다. 감사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들은 그 한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성장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넷째, 나눔이다. 감사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배운 것을 나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눈다. 왜냐하면 자신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 빚을 갚는 방식은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다. 다섯째, 책임감이다. 감사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진다. 그들은 내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물론 다른 사람의 영향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묻는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여섯째, 현존이다. 감사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현재의 순간에 존재한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붙들려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재도 선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현재의 각 순간도 배움의 기회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시간은 감사의 깊이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단기적으로 감사는 현재를 더 풍요롭게 만든다. 현재의 순간을 더 깊게 경험하게 한다. 지금 여기 있음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한다. 장기적으로 감사는 시간을 다르게 만든다. 사람은 과거를 후회로만 보지 않는다. 과거는 자신을 만드는 과정으로 보인다. 미래를 두려움으로만 보지 않는다. 미래는 가능성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지점으로 보인다. 더 깊게 감사는 인간이 시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시간은 흐르고 간다. 그것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시간이 가져가는 것만이 아니라 시간이 주는 것도 있다. 시간이 우리를 성장시킨다. 시간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시간이 우리를 치유한다. 이런 식으로 보면 시간도 감사의 대상이 된다. 제8부 감사의 지속성과 깊이의 확장. 감사의 깊이를 이해하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한 가지다. 그것을 실제로 지속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인간은 쉽게 잊는다. 좋은 경험도 있고 배운 교훈도 잊는다. 오늘 깊은 감사를 느껴도 내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감사는 증발할 수 있다. 감정은 변한다. 상황은 변한다. 인간도 변한다. 그래서 감사를 지속하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습관이 필요하다. 한 가지 방식은 성찰 실습이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고 거기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기록한다. 이것은 감사를 무의식적 반사가 아니라 의식적 실천으로 만든다. 다른 방식은 공유다.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 이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첫째, 자신의 배움을 더 깊게 한다. 말하면서 생각이 더 명확해진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다른 사람도 같은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 또 다른 방식은 도전 찾기다. 감사는 쉬운 길에서는 자라지 않는다.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자란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자신을 도전하는 상황에 놓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 불편한 상황에 간다. 다른 관점의 사람을 만난다. 이런 도전들이 감사의 깊이를 지속시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중요성이 있다. 혼자서 감사의 깊이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더 쉬워진다. 서로가 서로를 상기시킨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한다. 감사의 깊이는 일직선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선형으로 깊어진다. 같은 수준의 깨달음에 반복해서 도달한다. 하지만 매번 조금 더 깊게 도달한다. 같은 유형의 실수를 여러 번 한다고 하자. 처음에는 그 실수로부터 기본적인 교훈을 배운다. 하지만 여러 번을 겪으면서 더 깊은 교훈을 배운다. 처음에는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배웠다면 나중에는 왜 나는 계속 이렇게 할까? 내게 어떤 패턴이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성장의 진정한 모습이다. 직선적 진전이 아니라 나선형 심화. 때로는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같은 문제에 다시 직면할 때 인간은 실망할 수 있다. 내가 이미 이걸 해결했는데 왜 또 나타났지? 하지만 더 정확한 이해는 이것이다. 이번에는 더 깊은 수준에서 같은 문제와 다시 만나고 있다. 시행착오는 감사의 깊이를 테스트하는 방식이다. 인간이 말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감사를 지속할 수 있는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실패해도 배움의 관점을 잃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시행착오를 통해 테스트된다. 제9부 영혼의 해방.
감사의 깊이에 도달한 사람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유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다. 왜냐하면 감사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진다고 했기 때문이다. 더 많은 것에 신경을 쓴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가? 하지만 이것이 감사의 역설이다. 책임감이 증가할수록 역설적으로 자유도 증가한다. 왜인가? 왜냐하면 감사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과거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것에 묶이지 않는다. 과거를 거울로 보지만 그 거울에 갇혀 있지 않다. 감사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미래의 불안으로 마비되지 않는다. 그들도 미래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현재의 무력함으로 변환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 감사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판단에 완전히 지배되지 않는다. 물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한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만 찾지 않는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안다. 이것이 감사가 가져오는 자유다. 과거로부터의 자유, 미래의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다른 사람의 평가로부터의 자유. 하지만 이것은 무책임함과는 다르다. 오히려 그 반대다. 감사의 자유 속에서 사람들은 더 깊은 책임감을 가진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자유롭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유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하기로 선택한다. 영혼이라는 단어는 종교적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자아, 인간의 본질을 의미한다. 모든 인간은 무게를 가진다. 그것은 신체적 무게가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무게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영혼에 무게를 더한다. 어떤 사람은 매우 무거운 영혼을 가지고 있다. 과거의 후회로, 미래의 불안으로, 현재의 분노로. 다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영혼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그것들을 자신의 짐이 아니라 자신의 여행으로 봤기 때문이다. 감사의 깊이는 이 영혼의 무게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감사의 깊이가 얕은 사람, 즉 경험을 거절하고 수용하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무겁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거절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됐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됐다라고 생각한다. 이 거절의 에너지는 영혼을 무겁게 한다. 반면에 감사의 깊이가 깊은 사람, 즉 경험을 수용하고 배움으로 변환하는 사람의 영혼은 가볍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수용이 영혼을 가볍게 한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 나는 거기서 배웠다. 그것이 나의 여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영혼에서 무언가가 풀린다. 우리는 이 긴 여정을 통해 감사라는 한 단어의 여러 층을 탐구했다. 표면의 감사에서 시작해서 중층의 감사를 거쳐 마지막에는 깊이의 감사에 도달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인간이 세상을 읽는 방식이다. 감사는 습관이 아니라 철학이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는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 집단의 것이라는 점이다. 한 인간의 깊은 감사가 그 사람의 관계를 변화시킨다. 관계의 변화가 모여서 가정의 분위기를 바꾼다. 가정의 분위기가 변하면 공동체가 변한다. 공동체가 변하면 사회가 변한다. 사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어디인가?
그것은 한 개인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내가 지금 이 경험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내가 이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들을 반복해서 묻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삶은 다르다. 더 깊고, 더 풍요롭고, 더 자유롭다. 그리고 그들의 주변도 다르다. 그들이 접하는 사람들도 변한다. 그들이 있는 조직도 변한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도 변한다. 감사의 깊이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것은 한계가 없는 여정이다. 항상 더 깊게 갈 수 있다. 항상 새로운 차원이 있다. 항상 더 배울 것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좌절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방감을 준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이 끝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끝없이 개선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끝없이 변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감사의 태도를 가진 인간은 이 끝없는 여정을 포용한다. 그들은 나는 완벽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계속 배우고 있다라고 말한다. 나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나는 계속 변하고 있다. 이것이 감사의 최종 의미다. 그것은 삶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삶의 아픔도, 즐거움도, 실패도, 성공도, 모든 것이 자신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마지막으로 이 긴 에세이를 읽는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당신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선택의 순간들, 이 모든 것을 배움으로 본다면 당신은 무엇이 남을까? 그 질문을 마음 깊이 품고 계속 살아가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그 질문 속에 감사가 있고 그 감사 속에 진정한 삶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선택한다. 매 순간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선택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피해자로서 볼 것인가 아니면 학습자로서 볼 것인가, 짐진자로서 느낄 것인가 아니면 여행자로서 느낄 것인가. 그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당신의 영혼을 만든다. 당신의 관계를 만든다. 당신의 세상을 만든다. 이 에세이의 마지막 문장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감사는 끝나지 않는다. 감사는 시작이다. 그리고 그 시작이 있는 한 인간은 계속 성장한다.